네, 이제는 법원행정고시입니다. 법원행정고시는 한 호흡으로 갑니다. 네, 첫 번째, 항고소송상대상 적격. 이 문제는 5가지 상황을 주어주고 나서 거부처분이 성립하는가, 그리고 거부처분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된 부분인데, 먼저 문제를 보시면, 갑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신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증축이 아닙니다. 재축이 아니고요. 개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이것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이 말은 순수한 건축허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 두 번째, 을은 건축법 11조에 따라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것은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허가 의제되고 적용된다 이거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주택인허가가 건축허가, 의제되는 인허가가 바로 개발행위 허가,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병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러브호텔을 떠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숙박시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것은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닌데 다만 건축법 제11조 사항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거는 개발행위허가가 의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11조 사항, 러브호텔 사건 때문에 들어온 11조 사항의 적용을 같이 받게 된다. 이겁니다. 4번, 정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14조는 건축신고 규정입니다. 11조는 건축허가, 14조는 건축신고, 14조에 따라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국토계획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순수한 건축신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무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것은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거는 11조 5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도가 14조 2항에 따라 건축신고에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의제도 하에서의 건축신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장은 신축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갑을병에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정부가 제출한 신고서를 반려했다. 수리 거부가 됐다는 얘기죠. 갑을병정 무가 구청장을 상대로 그 거부나 반려에 대해 각각 제기하는 항고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갑을병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의 법적 성질에 관해 개별적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거부 처분이 성립되는지를 보시고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인정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허가 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세 개가 위에가 허가죠. 허가의 경우에는 법적 성질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 우리가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당해인의 성질, 행정 처분성, 기속행위 재량 행위 이걸 말하는 건데 첫 번째 질문에서 처분성에 대한 문제를 이미 했기 때문에 뒤에서는 뭐만 하면 되겠어요? 기속행위 재량 행위에 대한 부분만 허가와 관련돼서는 기속행위 재량 행위에 대한 논의까지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결론 내려보게 되면 전부 다 거부처분 성립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수한 건축허가입니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거는 건축허가에 대한 거부가 나온 거죠. 이건 각상 허가이고 명령대행되니까 처분성 인정되고요. 그러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죠. 그 다음 이제 신청권. 이건 어떻게 인정시키는 거예요? 쌍방적 행정이니까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처분을 성립을 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어떨 때 쌍방적 행정인가 자꾸 그런 질문 하니까 요거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건축법 제11조 1항에 보게 되면 뭐 건축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가를 신청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 자체가 허가를 신청해서 받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적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게는 법규 해석상 신청권의 근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요. 이거는 건축법규를 근거로 한 건축법규상 신청권,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인허가 의지제도 하에서의 건축허가를 말하는 거죠. 대는 소를 포함한다. 대가 먼저죠. 대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건축법 제11조에 있는 건축허가는 가항성 허가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56조에 있는 개발행위허가는 뭐 특허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외적 허가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외적 허가로 처리해봤으니까 그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가 나오면 개발행위허가도 같이 나온 거거든. 같이 나온 거라고 하게 되면 뭐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예외적 허가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건축허가든 뭐 예외적 허가, 강성허가든 예외적 허가든 둘 다 명령적인 정의로서 처분성 인정되는 건 매한가지고요. 그렇다면 처분에 대한 거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 허가 이쪽이 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제56조를 근거로 거기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니까 국토계획법 규상 신청권 역시 쌍방정의 등이 법규 해석상 신청권을 인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재량이익 계속행위의 문제를 떠나게 되면은 이거는 첫 번째 상황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 허가에 대한 거부니까 서부에 대한 거부가 맞고 11조 1항을 근거로 해서 법규 해석상의 신청권, 건축법 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처분 성립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수한 건축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 건축신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신고 사건 판례죠. 그래서 이 건축신고는 대표적인 자기왕별적 신고입니다. 물론 금지해지적 신고 중에 자기왕별적 신고죠. 왜? 14조 1항에 보게 되면은 뭐 다음 각과의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신고만 하면 11조에 있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금지해지적 신고는 허가를 대체하기 위한 신고입니다. 허가가 바로 금지해제잖아요. 효과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4조 1항 규정만 가지고 봐도 이것은 분명히 금지해제적 신고로서 자기왕별적 신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왕별적 신고에 대한 수리는 뭐가 돼요? 사실행위 아닙니까? 그럼 수리거부도 사실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건 사실행위니까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거부처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판례에 따르게 되면 만약에 이 건축신고가 수리 거부된 상태에서 건물을 지어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 벌금 부과가 될 수가 있고 철거명령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거명령 나왔는데 그 철거 의무를 불이행을 하게 되면은 관할사업 제한 나올 수 있고 이행강제금부가 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네 가지 장래 위험 방지에 필요라는 측면에 있어서 예외적 처분성 인정되니까 형식적 행정위로서 그 밖에 이해주간 행정작용을 포함시켜서 처분성, 거부처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인허가 의지제도 하에서의 건축 신고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2013년도에 사법시험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지제도가 적용되면 이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에서 같이 딸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에 대한 수리가 나오면 모두 나온 것으로 보는 거야? 개발행위 허가도 나온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쪽에 뭐 토지의 이용 실태 등과 조합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제적 요건이므로 신고 요건에 인허가 의지제도를 타고 실적 요건이 포함되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수리 거부, 반려하는 것, 수리 거부라는 것은 바로 처분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리가 뭐니까? 예외적 허가니까. 수리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게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수리 거부는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허가 고려하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법규상 신청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허가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건축 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가항성 허가니까 이건 기본권 관련성 정도가 더 커서 따라서 가항상 허가니까 기속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가 의지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외적 허가죠. 특허로 봐도 차이 없고요. 특허로 봐도 재량행위고 예외적 허가로 봐도 예외적 허가는 언제나 재량행위입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해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 예외적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행정소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포함이 된다면 재량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재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거는 개발행위가 의제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11조 4항에 적용을 받습니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이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11조 4항에. 그래서 이거는 거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재량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량허가라고 합니다. 재량허가. 허가는 원래 기속행위인데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는 허가를 우리가 재량허가라고 합니다. 이건 재량행위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데 법원행정고시가 15년까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16년에 들어가고 법원행정고시는 입법고시나 노무사나 이런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2, 3문이 단문으로 출제가 줄곧 되어 오다가 16년도에 확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뭐 단문 낼 것도 없는 거죠.
사례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다음, 사례로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단일 사례로 내기에는 이제는 또 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교 매핑을 통해서 유사한 논점들끼리 비교하는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출제 방식은 신림동 모의고사에서 주로 보였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제 모의고사도 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제 모의고사도. 모의고사는 연습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연습하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데, 기출은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부분을 깊게 들어가는 방식이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10개 논점을 비교하시오 이렇게 질문했다면 그 중에 뭐 8번이 출제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출 때 모의고사로 사용했던 방식을 이제는 기출문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신림동의 모의고사와 실제 고시의 기출문제라는 것이 서로 계속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문제의 출제 경향,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논점 자체는 상당히 간단한데요. 관련되는 문제들이 뒤에 또 다른 논점들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매지를 매수한 자가 관할 도지사에게 부동산 양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거는 보는 순간 뭘 느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근거법에도 전통사찰 보존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함부로 양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찰이 다 전통사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만 전통사찰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 그 부지나 건물들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그래서 별도의 행정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와 같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가상인가. 이 근거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 경매지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는 행정청의 이 양도 허가, 부동산 양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 양도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효력이 없다. 이 얘기는 가상인가다라고 명시적으로 유정한 거죠.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문광부 고시에서 정한 구비 서류인 사찰이 속한 단체에 대표자 승인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사찰이 속하는 종단으로부터 그 승인서를 받지 못했고, 도지사는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게 하다라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문광부 장관 예로 관할 행정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길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광부 장관은 위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양도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뭐 강사인가라고 하더라도 형성적 행정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니까 처분에 대한 거부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받아라 라고 했으니까 신청권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도지사가 문광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조치를 항고소송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단, 승인서 첨부를 정하고 있는 문광부고시는 상위공정의 위임을 은결한 것으로서 위법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에 대한 위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 위임이 들어갔고, 포괄적 위임은 위임이 아닙니다. 그쵸?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고시 아닙니까? 고시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느껴야 되겠죠. 그쵸? 왜? 지금 이러한 서류를 첨부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무에 관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가 법령 보충적 규칙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법령 보충적 규칙이라면 법규 명령을 인정할 수 있겠죠. 법으로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거는 구체적 위임이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 위임이 없으니까 애당초 법규성을 부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은 위임 없는 부분에 대한 권리 의무,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 무효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법규 명령이 아니야라고 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인데 또한 이것은 위법 무효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규율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제 이 논점 그 자체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서 제출을 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되냐면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의 동의 거부를 떠올려야 됩니다. 동의 거부를.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주무행정청이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어서 내용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필연적인 불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견서 제출 이 부분은 그 동의 부동의처럼 국민에게 통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때처럼 내용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통지가 안 되고 내용적 구속력이 없어요. 판례는 어때서? 통지가 안 되고 내용적 구속력이 있어도 처분성을 부정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내용적 구속력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단순한 내부행위입니다. 단순한 내부행위로서
이것이 외부적으로 어떤 직접효를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중간 처분 이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또 똑같은 이제 전통 사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 이제 방금 봤던 부분 뒤쪽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이에 따라 문광부 장관이 부동산 양도 허가를 처분하면서 90일 이내에 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 사건 매수인이 그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로 부관만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소송의 적법성과 승소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단서는 똑같습니다. 예, 우선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돼요? 부관의 종류부터 생각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뭐 기한은 아니고 철회권 유무는 아닌 걸로 딱 보여지니까 부담인지 조건인지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조건이라면 정치 조건이 되고요. 부담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구별하는 기준 우선 3개 보시고 3개에 해당 사항 없으면 그때는 국민에게 유리한 작용법상, 징수법상 유리한 부담으로 보게 되겠죠. 첫 번째 객관이상 봐야 되겠고 두 번째 성취불가 봐야 되겠고 세 번째 철회관명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 바로 걸립니다.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보아하니 90일 안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제출하는 게 아니죠. 허가 처분이 나오면서 나중에 제출하라 라고 했습니다.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는 바로 무엇이다? 부담이다. 부담이다. 그럼 이제 부담이라는 존재를 깔아놓고 한번 생각합니다. 이 부관은 위법입니까? 예, 부담은 당연히 그 내용이 뭐예요? 심익적인 내용 아닙니까? 부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걸리냐?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 중에 한계에서 항목과 영내법의 0, 법령상 한계. 무엇을 느끼시냐면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 입법고시 2012년도 문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담장 설치 조건. 담장 설치 조건. 건축법에는 담장 설치를 임의적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 사항. 그러니까 담장을 설치하려면 설치하고 말려면 말고 너 맘대로 하시고 만약에 설치하면 신고만 좀 해주세요. 정보세 공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담장 설치를 의무적 사항으로 부담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임의적 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 사항으로 부과하고 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근거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법령상 한계 위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임의적 사항이고 말고 그런 것도 없고 법에 이와 같은 그 승인서를 제출하는 근거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없는데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 버렸죠. 그러면 근거법의 위반. 예, 부동산 양도 허가의 근거법, 전통사찰보전법에 바로 위반돼서 위법한 부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부관만을 다투는 항고소. 항상 부관만을 이렇게 들어가고 조건만을 이렇게 들어가면 일부취소라고 했고요. 예, 일부취소에서의 독립쟁송과 독립취소 가능성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적법성과 승소 가능성 했는데 이건 대상적격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쟁송 가능성. 부관은 어때요? 부관은 독립쟁송이 인정이 되죠. 예, 그리고 소송의 형식은 진정일부취송이고 그걸 통해서 대상적격이 인정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처음에 시전연습 안에 있는 그때 문제를 풀면서 원래 제4례집의 법원행정고시 문제 일부가 유죄 처리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포함이 돼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문제가 3-4문제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거 외 부분을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에 풀어봤던 그 한미약품 사건입니다. 집행적 법규명령. 예, 보건복지부고시는 법령보충적 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이 되고 전형적 법규명령이나 처분적 법규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행적 법규명령이다. 자동적 집행력이 인정된다. 라고 해서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건 우리가 풀었던 문제고. 그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이 친구가 지금 관할 경청입니다. 특정의 토지와 건물이 한강수계법에서 정한 매수 대상인지 질의하여 소유자가 국가의 토지 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 국가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분에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예요. 제3자가 거기에 있는 그 땅도 이 한강수계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매수 청구하면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강수계법에 따르면 이 대상지역 안에 있는 토지들은요 일정한 행위자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밑에는 제가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주시는데
있습니까? 식품 적개법 시설, 뭐, 일반 음식점이라거나 발달주점, 유흥주점, 아니면 휴게 음식점, 뭐, 이런 것들 안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폐기물 처리설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어요. 저작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익 목적으로 본인 재산권 행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 원하면 국가가 기금으로, 예, 이것을 사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사겠다. 근데 이걸 살 때 시세가로 사는 게 아니라, 예, 이거를, 예, 기준시가로, 공시지가로 삽니다. 공시지가로. 그럼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왜 자기 소유도 아닌 사람이 이런 걸 질문했겠냐면, 그 중에 특정의 토지나 건물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건데, 이거를 내가 사봐야 똑같이 이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매수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사들이는 공시지가 기준액보다 그걸 가지고 평가한 금액보다 내가 지금 경매로 사는 금액이 더 싸면 뭐 할 수 있어요? 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노림수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사긴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인 해당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통해 3억 원에 매수를 했고요. 곧바로 위 법률에 따른 매수 가격으로 이건 이제 공시지가 기준 매수 주고서 신청했습니다.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되긴 되는데 원래 소유자한테 인정됩니다. 원래 소유자한테. 그것까지는 자기가 질문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굳이 답할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을 하였으나 한강유역 환경통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 그걸 봐라. 경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가 제한된다는 매수 불가의 통보를 했습니다. 살 수 없다. 그럼 이거 뭐 가지고 있어가 소용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위 소유자는 이 사건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 통보가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국가 쪽에서 사경제 주체로서 매매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시오. 근데 한강수계법에 따르게 되면 이러한 매수 신청 규정 및 주변 구역에서 식품 적개보 시설 등 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행위 제한들이 있음을 존재로 한다. 실제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거부처분, 매수 불가 통보가 거부처분인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처분에 대한 거부인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럼 매수 결정이 처분이냐 아니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금 뭐가 들어왔죠? 행위 제한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이러한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수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러한 행위 제한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분명히 공법적 효과가 맞습니다. 공법적 효과가. 그 다음 또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시세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시지가로 사가는 건데 매수 결정이라는 거 공시지가로 사가는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법의 근거에서 발생하는 효과로서 상대방은 그것을 수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공법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뭐가? 매수 결정. 매수 결정.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 번째 행위 제한. 두 번째 공시지가. 행위 제한, 공시지가라는 공법상 근거로부터 공법적 효과를 도출하시고 행위 제한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에 이거로부터 공법적 효과를 도출하시고 그러면 매수 결정은 처분이 될 수 있고 매수 결정이 처분이면 처분에 대한 법은 맞죠. and 신청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침 나왔지 않습니까? 지침 업무 지침. 이 업무 지침에 보게 되면은 표제로 나온 건 아니에요. 특정 조항의 표제로 나온 건 아닌데 중간에 매수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수 신청. 그래서 표제, 그러니까 법률에 없어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이런 지침에 그러한 사인의 공법행위의 명령구전이 있어도 됩니다. 꼭 법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 and 그것이 표제로 들어오지 않고 규정 내용 중에 일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 여러분들이 끌어내는 연습하시고. 그러면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은 거부처분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바탕 판례에서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구석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말할 수 있고 인식 못하고 있으면 말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추가 득점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찾아보면 그 질문 요지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판례가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 판례 사실 세 가지를 언급했던 건 사실이에요. 세 가지를.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행정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신청해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처분에 대한 거부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법규상 조기상 신청권이 인정돼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그걸 연결시키는 고리로 뭐가 있었냐?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법률관계 변동, 이 법률관계는 당연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의무 쪽은 아니고 권리 쪽이겠죠. 권리관계 변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권리를 당장 바로 침해하는, 변동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는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매수 불가통보가 당장 이 친구의, 이 매수인의 어떠한 권리를 바로 침해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은 이 매수 불가통보로 인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 거 맞죠? 5년 동안 중대한 지장 발생하잖아요. 이러한 것 역시도 거부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내용 중에 일부로 인정하겠다라는 우리 판례, 입장을 제시한다면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매수 결정에 처분성 인정시키고 처분에 대한 거부 잡고 신청권까지만 땡겨내도 준수한 득점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문제. 다음 문제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해왔던 내용을 역시 구석진 문제를 좋아하는 법원행정고시는 언급했던 적이 있었던 거죠. 행정행위의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그 위법한 부관만을 취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쉽죠. 부관만을 다툰다? 그럼 일부 취소잖아요. 근데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독립쟁소 가능성이잖아요. 그럼 뭐 부담은 내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간단합니다. 부담은 독립쟁송이 가능하며 소송은 진정일부 취소이고 대상 적격은 인정된다. 기타 부관은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며 다만 부진정일부 취소를 제기한다면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여기까지 문학판검 써주시면 될 테고, 뒤를 보시게 되면 부관으로 행정이 전체에 대한 취소의 대상이 되죠. 부관으로 행정이 전체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진정일부 취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전체 취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이 된 경우에 그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부진정일부 취소이라고 한다면 부관만의 취소 가능성은 독립 취소 가능성입니다. 전체 취소이라고 한다면 부관만의 취소 가능성은 일부 취소 판결 가능성이겠죠. 우리가 앞선 문제들에서도 함께 언급이 됐던 것처럼 일부 취소에서의 독립 취소 판결과 전체 취소에서의 일부 취소 판결은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그 독립 취소 판결과 일부 취소 판결의 요건이 조금 다르다. 독립 취소 판결은 일부 취소 자체에서 이미 그 소송물로서 특정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제거할 부분과 남길 부분을 특정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분리만 된다면 독립 취소로 사용하게 되죠. 분리 가능성상. 그러나 전체 취소는 전혀 특정 없이 모든 처분 전체에 대해 제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리와 특정이 모두 가능할 때만 비로소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부관에는 부담과 기타 부관이 있을 건데, 그런데 부진정일부 취소는 뭐만 논의하면 돼요? 기타 부관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체 취소 상황은 뭘 논의해야 됩니까? 이거는 부담, 기타 부관 모두 논의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했을 때 부진정일부 취소에서 기타 부관의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독립 취소가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취소 같은 경우에는 부담은 어때요? 분리는 되는데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대의제가 재량형이니까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안 된다. 전체 취소인데 원래 이제 기타 부관에 대한 전체 취소를 얘기하면 그냥 전체 다 취소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기타 부관인데 부관부행직 전체에 대한 취소를 얘기했다면 이건 애초에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특정은 당연히 안 되고요. 분리만 안 되는 것만 언급해야 되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했던 거,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취소의 독립 취소가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체 취소에서 일부 취소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가 문제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 2006년 7월 3일 동장에게 기존 건물에 차고 4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물 증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그 접수를 늦추다가 끈질긴 요구 끝에 2016년 8월 1일 비로소 그 신고서를 수리했다. 위 증축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는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증축신고, 아까 전에 신축신고였었죠. 네, 신축이든 중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전부 다 자기원격적 신고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원표적 신고라고 한다면, 즉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건축 신고는 자기원표적 신고고요. 그게 인허가 의제도에 적용을 받게 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전환될 뿐인 겁니다. 그러한 건축 신고에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록 토지 이용 시스템 등과 관련이 돼서 개발 행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신축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왜? 신축, 재축, 개축은 이미 개발이 된 땅에다가 위로 올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에 있는 신축, 증축, 재축, 개축 중에 개발 행위가 의제된 여지가 있는 놈은 신축 신고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도 아닙니다. 그냥 중축입니다. 중축은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은 0%입니다. 원천 공세. 이건 금지적 신고로서 자기원표적 신고 이미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것은 신고서가 접수된 시점에 이미 금지 해제 효과는 발생하는 거죠. 신고의 효과가. 그러면 신고서 제출 시점은 2006년 7월 3일입니다. 2006년 7월 3일. 그 다음 행정지도의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보호 또는 구제수단에 관하여 문화이슈. 권리보호수단 따로 놓고 권리구제수단 따로 놓고 이게 아니라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권리보호수단, 권리구제수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권리구제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행정지도가 위법이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행정쟁송론이라고 했으니까 제외를 시킨다면 이에 대해서 뭘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앞에서 사법시험 문제에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의 유사한 문제가. 행정지도 들어가는 순간 행정조차법 48조 1항 떠올리고 48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건 비권력적 사실에 원칙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겠는가 논의죠. 예외적으로 처분이 될 수 있는가 논의는 어떤 게 있어요? 행정지도는 두 가지가 있었죠. 사실상 강제력의 계속성 및 장래 위험 방지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예외적으로 형식적 행정위가 인정될 수 있다. 답안쓸 때는 조립식에 있는 그대로 1단계 처분의 개념, 2단계 형식적 행정행위 인정 여부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피고적격입니다. 항고순상 피고적격. 원고는 2008년 7월 10일 서울시 소재 모 대학교 옆에서 자동차세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200여 명이 자신의 차량들을 이용해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시속 10km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타 친 거 아닐까요? 시속 10m 어떻게 가는 거죠? 1시간 동안 10m를. 네, 죄송합니다. 네. km겠죠. 시속 10m는 좋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속 10km의 속도로 차량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했고 서울지방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2008년 11월 10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이게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거여서 지금은 없는 법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중에. 저희는 여기 있는 것만 충실하게 푸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변형을 한 거니까.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8년 11월 11일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면허 취소고요. 2009년도 5월 20일 원고는 서울시장을 필요로 하여 주의적으로는 위 면허 취소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면허 취소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와, 주문이 엄청 많네요. 그래서 해당 문점들마다 테마들마다 거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피고 적격만 보도록 할게요. 위 사건의 소송 계속 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면허 취소의 근거 조항이 헌법상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을 위반되다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원고가 위 소에 대해서 적법하게 본안 판단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될 소송 요건 및 이와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왜 피고 적격입니까? 지금 운전면허 취소 처분, 면허 취소에 대해 불복을 하고 있죠. 그래요. 이게 취소성이든 무효성이든 현재 주의적 청구는 취소성, 그 다음에 예비적 청구는 무효성으로서 예비적 병합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취소이든 무효성이든 피고는 똑같으니까 그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겠고 어디서 피고 적격의 논점이 걸립니까?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서울지방경찰청장입니다. 그럼 처분 등을 하는 행정청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사람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피고가 아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문제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뭘 봐야 되겠어요? 피고와 관할은
원고가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거나 관할을 잘못 지정했을 때는 피고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성명권 행사를 해서 돌립니다. 관할 같은 경우는 이송시킵니다. 예를 들어 대상 적격은 어때요? 처분이 않은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고 적격은 법률상 보이침해 없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협의의 수익은 뭐 이미 이익침해 해소가 돼버린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심판 조치주의는 이미 행정심판 청구의 기간 다 경과했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 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소기간은 이미 90일 지난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문제와 관할의 문제는 법원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법원은 성명권 행사를 통해서 피고 경정을 신청토록 해야 된다. 이거죠. 행정소법 제14조입니다. 14조의 피고 경정은 그 싸움의 상대방, 당사자가 바뀌죠. 당사자가 바뀌면 이거는 싸움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 처분권주의 적용받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경정을 신청토록 하고 그것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 주는 것이 맞다. 여기까지 검토를 14조 피고 경정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문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취소송상 협의의 수입입니다. 취소송상 협의의 수입. 방금과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그 다음에도 협의의 수입 문제가 별도로 등장해요. 그런데 우선 현재까지의 상태만 가지고 협의의 수입을 보면 뭘 말하는 거죠?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게 설문 1번과 설문 2번에서 둘 다 취소의 취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쟁송법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는 원래부터 쟁송법이고요. 하나는 신기하게도 작용법으로서의 취소의 취소를 쟁송법으로서의 소이익으로 연결시키는 고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죠. 먼저 원래부터의 쟁송법으로서의 취소의 취소를 보도록 합니다. 이건 바로 뭐냐?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되겠잖아요. 그럼 취소 처분, 취소 판결 이렇게 되잖아. 취소의 취소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 처분인 면허 처분의 효력이 회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소송은 아무런 실익이 없을 겁니다. 협의의 수익이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취소가 인정 안 되면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능하게 되는가? 절충설의 입장.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면 가능하다. 만약 원처분이 침익적 처분이면 침익적인 게 수익적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침익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이라고 한다면 취소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고 즉 여기에서는 취소 판결을 통해 원래의 면허 처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의의 수익이 인정된다. 그 얘기죠. 다음 문제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도 취소의 취소인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의적으로 취소성, 예비적으로 무효환송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계속 중에 위헌 결정이 나왔고 맨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서분청이 위 소송의 계속 중 원고에 대한 면허 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소송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아주 재밌는 접근이죠. 이건 바로 뭐냐면 취소의 취소인데 면허 처분 있죠? 취소 처분 있죠? 그럼 뒤에가 취소 재결이라거나 취소 판결이라거나 하는 쟁송 취소가 아닙니다. 이게 또다시 취소 처분이에요. 취소 처분을 취소한 겁니다. 앞에 있는 취소 처분 무슨 처분? 철회 처분. 그쵸? 철회 처분. 후발적 사유로 면허를 취소한 철회 처분이고 뒤에 있는 취소 처분은 무슨 취소 처분? 위헌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한 취소 처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직권 취소. 앞에 건 철회 처분, 뒤에 건 직권 취소 처분. 어쨌든 취소의 취소. 만약 둘 다 어쨌든 처분청에 의한 취소입니다. 이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원래 있었던 면허 처분의 효력이 부활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취소의 취소를 통해서 처음에 있었던 이 면허 처분의 효력이 부활을 하잖아요? 하는 게 맞죠? 이것도 수익적 처분이니까 하게 되면은 얘는 이 소송의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협의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취소의 취소문의가 앞선 문제는 원래부터 쟁송 취소로 접근이 됐던 거고, 이거는 작용 취소로 연결이 되는데, 그 작용 취소의 결과에 의해서 결국 소송이 각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임의 목적 달성 협의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아주 접근이 아주 훌륭한 비교. 법원행정고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문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